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JP모건이 또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그때 되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한 유행이 올해 4월 달에 아마 종료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 가서 좀 믿으려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화이자께 그렇게 부작용 추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 내용이 나오면서 또 구리 가격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2012년도 9월달 이후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달러와 약세로 인한 원자재 상승과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영향성과, 그리고 하나 더 뽑는다라고 하면 질병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낼 것 같다, 이런 게 좀 복잡스럽게 다 연결이 되면서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 가격 추이도 어느 정도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걸 보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글로벌 증시 상승과 달러와 약세가 이게 버무려지면서 원자재 쪽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동의 리스크와 미국에 대한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제 영상에서도 이제 미국 구독자 분들이 꽤 늘었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들은 바로는 그렇게 뉴스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영향성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 추이가 별로 좋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요. 어찌저찌 실제 GDP는 잘 방어를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가 CBDC를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15억 달러로 엄청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인기도를 한 몸에 끄집어 올렸고, 해당의 머스크도 같이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CBDC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언급이 나왔고, 그리고 업비트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액 13억 원 주인을 찾아줬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런 측면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거래소들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빗도 인공지능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거래소 엑스모가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를 중지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15일 오후 10시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SEC가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자격 요건을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아마 약간 유하게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태국은 어떤 나라? 뭐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잘 잡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서비스 산업도 꽤 크게 GDP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높게는 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개인 투자자 암시장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몰아나게 되면 뭐 범유나 동대나 뭐 다른 탈세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네들이 오히려 수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시장은 되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또 없으면 미국이 또 야 이 녀석아 하면서 또 때리겠죠. 그래서 홍콩도 홍콩 나름대로 약간씩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파이에서 보안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고 하면, 고객들로부터 예치된 자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 얼마의 수익을 내고 배분이 되는지 등과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뭐 반대로 보면 본인의 영업 마케팅이 다 공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겠죠. 네.
근데 디파이는 그렇게 일단은 움직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독점적 권한이나 가진 개인이나 조직 또는 외부 강제력에 의해 특정 거래가 무효 또는 된다거나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다. 끝으로 금융 서비스들이 사람 또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특정 조직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디파이에서 프로그램 코드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무엇보다 디파이를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들이 오픈소스로 되어져 있어서 누구나 이를 가져다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을 지칭으로 머니레고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여기서 안정성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개별 부품들이 다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도 똑같이 그걸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 코드 부분을 다 보게 되면, 디파이 자체로는 뭐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디파이 짤짤한 디파이를 몇 개에 대한 코드를 보게 되면 약간 안정성이 없는 것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전문 용어로는 합선 보안이 아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 제가 색깔로 칠해놨던 부분을 정지를 해놓고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원 테슬라 24개 글로벌 기관 투자자 46만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엄청 많이 보유한 것처럼 보이죠. 보게 되면 뭐 대략 한국 돈으로 25조 원 정도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마운트곡스, 뭐 블록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등등 신흥 부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만큼 비율로 본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자산을 다 끄집어 쳐 넣었을 때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테슬라를 제꼈더라 라는 측면이고, 여기에 이더가 43위권에 있고 AT&T를 제꼈더라. 그럼 실제 금과 실버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현 상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은 좀 있다. 언제까지? 못해도 9단계까지는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금에 있는 자리와 비슷한 시총이 만약에 1위를 탈환하게 되면 이 이후에 어떤 자산 대비보다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저도 상당히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위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하고 대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이만큼 성장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시장이 앞으로 매력적이고 더 많은 산업을 키울 것이다라는 측면을 한 부분에 다 녹아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코스모스 창시자가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모스가 그만큼 인터체인으로 폴카닷, 코스모스 상당히 잘 했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갔던 걸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과 개발에 좀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최고에 대한 이슈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블랙록으로 비트코인 시장 공식 발표. 블랙록이 계속 이렇게 간만 보듯이 조용하게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블랙록이 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가 원했던 그 시장이 이제 곧바로 들어가는 측면이 되고, 앞으로 SEC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미국의 ETF는 거의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제가 말할 필요성은 없겠죠. 그리고 4억 테더가 추가 발행이 됐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했고,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방어가 뭐 어제 정도 때 했던 이유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기반의 BTC 연동 토큰 발행량이 17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해당의 알트 안에 이 비트를 놀게 함으로써, 옛날에는 알트의 자체에 있는 이 기술이 아주 좋아요 이런 마케팅을 했지만 이게 안 먹혔어 2018년도 때. 그리고 스태킹도 잘 안 됐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놓으면서 야, 우리 안에 비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쪽과 관계되어져 있는 쪽이 2020년도 때 뭐 카이버가 그래서 한 대략 9배나에서 10배 정도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을 좀 많이 보셔라 라고도 설명을 앞서 드리기도 했고, 앞에 있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코스모스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인터체인 쪽도 괜찮을 것이니 보라고 했고, 매번 괜찮은 거는 괜찮은 흐름이 다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ATM기가 전세계 15,000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제일 재미난 거는 미국이 가장 많이 ATM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 평균 해시레이트 재차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드가 꾸준하게 팔고 있다라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고, 가장 XRP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좀 눈에 밟힐 것 같습니다. SEC와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누가?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 변동폭이 훨씬 커지겠죠. 예, 안 봐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아마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번 주 아마 주말 때부터는 XRP를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유동성이 앞으로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 유동성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아마 이 유동성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이 좋으니까 잘 나오는 거고, 아마 이 유동성이 점차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반이 아시아 쪽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SBI가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서 합작사 설립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우리는 조만간에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하기도 했어요. 네, 대규모 인수합병도 열려져 있다. 그 인수 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잠깐 또 딴 얘기를 잠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죠? 야, 우리 100조 원 인수하는 데 쓰겠어. 야, 차라리 이거 돈 뿌려주는 것보다, 그리고 돈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기업을 사버리면 어느 정도 그게 방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SBI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스파크 토큰 배포는 2021년도 2분기 후반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XRP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스파크 요것도 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트라티스 디파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트라는 이번에 W 스트라 토큰의 수명을 보장을 한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대략 뭐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 내용을 보게 되면 크로스 체인, 그리고 뭐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인터플렉스 허브 계약, 그리고 다른 스트라티스 인터플렉스 게이트웨이를 서명을 하고, 그리고 ERC220 계약에서 지출되고 이 토큰을 만들어서 전환거래에서 지정한 계정에 할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 지각에서 계정에 의해 정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타르티스 뭐 방금 나온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다음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인터플렉스 지갑 출시와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에 대한 출시가 남아져 있어서 최근에 스트라티스가 이유 없이 올라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의 재밌는 뉴스라고 해가지고 YTN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도지코인 팔면 실제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생각을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 좀 매우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저도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존의 최강 기술력 코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한번 요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홈페이지 메인에 상장한다라고 광고한 유일한 코인 바이낸스 코인에서 바이낸스 코스모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코인원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광고한 유일한 코인. 참고로 코스모스 재단에서 상장 광고 단 1원도 한 장 안 썼으며 거래소에서 좋아 보인 일 알아서 다 상장시키고 광고를 했다. 폴카닷은 걔 작고를 모아놓은 프로젝트인데 코스모스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서로 간의 이간질을 또 펼치려고 이러면 안 되지. 네, 좀 존중을 같이 해주면서 시장을 좀 해주고 다 선택은 다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코인에 대한 그런 거 정보에 대한 공유만 누구를 이렇게 해봐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국민청원이 아직도 5만 명이 넘지 못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국내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정도가 지금 유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못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십만 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청원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기주의인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활성화를 위해서 퀀텀 300만 개 락업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에이다 지갑당 평균 위임량 10만 에이다 이하로라고 해가지고 트랜잭션 한 개라도 존재하는 에이다 지갑이 요 정도가 되며 스테이킹 위임한 지갑이 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한 20만 개. 그래서 총 223억 개 정도가 위임이 되었고 이것을 나누게 되면 한 개 지갑당 평균 9만 9천 개 정도가 될 것 같다. 10만 개 이하로 내려갔고 이것은 2020년 8월 집계한 40만 개 에이다에서 획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위임된 지갑이 늘어나고 위임된 에이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소유하면서 위임할 수 있으므로 지갑 개수와 에이다 홀딩하는 사람 수는 다르다 아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위임 보상으로 풀린 에이다는 4억 개, 위임되지 않은 에이다가 94억 개, 위임할 수 있는 풀은 1662개라고 되어져 있고 밑에 요 내용을 비너스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어갖고 원래 준비를 했는데 그냥 요거 날렸습니다. 어차피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동성 공급 암호화폐 에이다 추가 결정 그리고 비너스도 이게 상당히 해서 요새 에이다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개수 코인의 개수 줄이기를 정말 잘해주고 있고 많이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물량 대비보다 여러 사람이 다수로 있고 많이 뿌려져야지만이 코인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생각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해도 다 그렇게 뭐 과거 대비만큼 그렇게 매도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적절하게 잘 이번에도 설계를 잘했다라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산 운용사 아크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늘렸다. 3,900억 원 규모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왜 유명하냐면 이분께서 테슬라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엄청나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죠. 근데 그 시점으로 그 다음 타겟으로 무엇을 잡았냐? 비트코인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터뷰를 따로 제가 한번 쫙 봤는데요. 아, 역시 배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또 알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우리를 대변을 해서 계속 대신을 해서 홍보를 해줄 것이며, 그리고 그만큼 마케팅을 같이 해줄 것으로 굳건하게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안에서 이런 인베스트먼트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인들한테 많이 예, 텔레마케팅이라도 해서 그만큼 많이 사게끔 유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곧 머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이분에 있는 파워가 크고요. 그리고 그만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인기도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대신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준비를 못한 뭐 부분이 있는데 번외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는 무엇이냐면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ETF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캐나다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조만간 미국은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인데 아마 조만간에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에 대기하고 있는 ETF가 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ETF 캐나다 쪽에 있는 ETF도 아마 못해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조정 때면 이제 곧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많이 남아져 있으며 해당 금융권에서 최근에 뭐 블랙록도 들어오고 뭐 인베스트의 이런 기업까지 이렇게 콜라보가 된다는 건 앞으로 ETF는 뭐 진짜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달러가 많이 뿌려진 만큼 그것에 따른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예, 쓰레기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2018년도 대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18년도 때가 어땠냐면 누구나 다 그 코인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많이 분배가 많이 안 되어져 있고 많이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도 그만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상품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 쪽에 대한 시장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물량으로 달러에 대한 시중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잠기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면 이쪽에 대한 달러에 대한 쓰레기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가 그만큼 많이 뿌려졌다고 해도 또 어느 정도 쓰레기통에 대한 역할 부분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여전히 비트를 해지하는 형태로, 비트를 안 갖고 있으면 비트를 해지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번 조정 부분은 아마 내일 방송 부분에 대한 언급으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은 것처럼 하지만 보게 되면 야 네가 올렸던 영상 시점으로 야 더 올랐는데 뭐 4, 5%더 올랐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2017년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요 시점 대비해서 못해도 20%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못해도 여기서 10%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전체 올라간 것 대비에 대한 추이보다는 올라간 상태에서 30% 내려간 폭이 훨씬 더 커요. 이 왜?
이거 퍼센티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급락이 한번 시작을 하면 언젠가 한 번에 대한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현금에 대한 비중이 아무것도 없으면 개수 늘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존버를 한다라고 해도 이 코인이 팔고 싶지 않는다고 해도 현금비의 10% 최소 10%는 잡아 놓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두 번째 방식은 내가 그만큼에 대한 이 코인을 팔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월급이든 무엇이든 부수입이 있으면 그 부수입으로 어느 정도 현금이 또 확보가 되고 코인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1년 중에 한없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다. 매번 이게 이제 주봉이라서 그렇지 매번 올라갈 때마다 1년마다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대세장일 때는 1년 내내 올라가긴 하지만 2017년 그때로 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꼬리가 남게 됩니다. 예, 꼬리가 남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대한 현금비가 없으면 추매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수익을 좀 내고 좀 과열 구간에 나오게 되면 과열 구간에 맞게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금비를 10%면 큰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이상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본인의 재량에 맞게끔 하시고 그 뒤에 이 정도에 대한 급락이 나올 때마다 하면 다 그만큼 된다니까요. 이게 주봉이지만 실제 올라간 추이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추이입니다.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 갔습니다. 예. 그럼 3배 올랐잖아요. 3배 올라간 것 대비 얼마만큼 또 내려갔냐? 말 그대로 3분의 2 이상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야, 지금 시점이 이게 주봉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한 캔들당 7일 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7, 3, 21이에요. 근데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대한 심리를 잘 맞춰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잘 못할 것 같으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급락시마다 매수할 수 있는 돈을 준비를 해라. 그게 안 되면 적절한 수익을 하고 현금비의 10%를 해놓으면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기회에 있었을 때 개수 늘리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